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35만 2천 명 줄어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넉 달 연속 취업자 수가 줄었던 2009년 10월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58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 3천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14만여 개의 공공데이터를 집약한 데이터댐 건설과 인공지능 정부 등의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는 유학생의 비자 취소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유학생들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재정 타격을 우려한 대학들에 이어 주 정부까지 법적 대응에 나선 데 따른 것입니다.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다음 달부터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유럽 각국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면역 방식을 채택한 스웨덴은 마스크 착용을 촉구하지 않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항체도 석 달을 넘기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서 세계 각국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위클리, 오늘은 단백질 구조 분석 기술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크리스탈 지노믹스 조준명 대표를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 국가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방역 강화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 국가입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추가로 지정하는 2개 나라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방역 강화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는 2개 나라에 대해서도 비자와 항공편이 제한되고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 48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도 60%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부정기편은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24일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 선원의 입국 절차와 방역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대 선원은 지금까지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는데 24일부터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48시간 이내 발급된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발생이 줄면서 정부가 이 지역에 적용했던 강화된 방역 조치 완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말부터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조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칫 방심했다가 다시 수많은 N차 감염과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계심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지난주 20명대에서 이번 주 10명대로 감소세를 보이고 집단 감염 발생 수도 줄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9일부터 수도권 내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유흥주점과 학원 PC방 등 고위험 시설 운영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과 같이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입국자의 격리시설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아직 감당할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 등 난관도 분명한 상황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2달 동안 해외 유입 확진자는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5월과 지난달을 비교하면 68%가량 늘었는데 이번 달에는 보름 만에 지난달 규모를 넘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해외 유입 확진자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전 세계적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선원 확진자가 는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 보건당국은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모두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검역 또는 격리 상태에서 발견되고 문제는 외국인 등 국내에 머물 곳이 없는 입국자들을 격리할 임시생활시설이 환자 증가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전국에 8곳, 3천여 개 객실 가운데 500개 남짓 남았는데 하루 평균 입소 인원 200여 명을 고려하면
호화는 시간 문제입니다. 날마다 수십 명이 퇴소하고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격리시설들도 있다고 하지만 확충이 시급합니다.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게 관건인데 정부는 임시생활시설을 잘 유지하는 게 국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과 여수 등 해양수산부의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 지정을 두고 주민 반대가 극심했던 터라 보건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취업자 수가 넉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으로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가 계속되고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일자리도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2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대표적인 서비스업인 숙박음식과 도소매,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에도 감소했습니다. 6월 취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35만 2천 명이 줄었는데 4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넉 달 연속 취업자가 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10월에서 2010년 1월 이후 10년 만입니다. 특히 수출 부진이 계속되며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아무래도 그 자동차라든가 트레일러 제조 부문 쪽의 감소폭 확대가 아마 주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숙박음식과 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며 임시 일용직 일자리 감소세가 지속됐고 자영업자의 고용 부진도 여전했습니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과 취업자가 감소한 가운데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달 17만 명이 줄며 5달 연속 쪼그라들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같은 달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은 청년층의 고용 회복이 더디다는 점은 마음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 실업자 수는 9만 1,000명 늘어난 122만 8천 명,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4.3%였습니다.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3차 추경 후 57만 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청년 등 취약계층에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기업과 가게가 대출로 자금을 대거 확보하면서 시중 통화량이 한 달 사이 또 역대 최대 폭으로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의 통화량은 3,053조 9천억 원으로 4월보다 1.2% 35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198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 4월 34조 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가계와 비영리 단체에서 15조 1천억 원, 기업에서 14조 6천억 원, 기타 금융기관에서 7조 원씩 통화량이 늘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량 급증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려는 가계와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주요 내용과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관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2020년 추경부터 2022년까지 총 23조 4천억 원, 그리고 2025년까지 총 58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미래 변화에 먼저 대응하여 디지털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 개방,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5G와 AI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 선도 학교에 교육용 태블릿 PC를 지원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위협에서도
국민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과 함께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IoT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도로, 철도, 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 14만 2천 개 전체를 신속히 개방하고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구축하여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진흥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겠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협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가 더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병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미래차의 원활한 주행과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전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 간선도로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디지털 트윈의 구현을 위하여 지상과 지하를 대상으로 한 3차원 지도와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미래 산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로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과감한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 계획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질병을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함께 원격 진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자의 뇌 MRI 사진을 보고 치매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 힘든 뇌 구조와 형태의 미세한 변화까지 잡아내 단 1분 30초 만에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6시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데 그거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로 분석을 해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병동에 드나드는 외부인 출입 관리나 자동 방역 로봇 등의 운영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런 기능을 갖춘 이른바 스마트 병원을 2025년까지 매년 3개씩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환자의 안전성 강화, 의료진 업무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5G, IoT 등 ICT 기반 스마트 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해 음압시설 등을 갖춘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2021년까지 1,000개 설치됩니다. 정부는 또 당뇨나 고혈압과 같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범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화상 진료를 포함해 비대면 의료의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화학 관련 사고가 연평균 1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화제를 개발해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전남 순천 터널 안에서 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대형 탱크로리에서 18,000리터의 질산이 누출돼 사고 수습이 늦어지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화학사고는 화학물질을 얼마나 빨리 중화시키느냐가 피해와 직결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중화제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알갱이 형태로 돼 있어서 15m 떨어진 곳에 80%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기존 중화제는 분말 형태라 바람에 취약해 같은 거리에서 적중률이 1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구팀은 새로 개발한 중화제가 질산과 황산 등을 95% 중화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화 과정에 발생하는 열도 섭씨 60도로 기존 분말 중화제의 3분의 1로 낮아 소방대원들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점토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유해 물질을 천천히 흡착할 수 있는 그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중탄산 나트륨을 사용해 가지고 그 반응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산성뿐 아니라 암모니아 같은 염기성 화학물질용 중화제도 처음 개발했습니다. 누출된 화학물질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쉽게 구분하는 방법도 마련했습니다. 물대포처럼 원거리에서 진압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기 진압, 그다음에 큰 피해 저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과 공동 개발한 이번 연구 성과는 환경 분야 국제학술지 케모스피어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최근 지역 감염 확진자 수는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있는 반면에 해외 유입 확진자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부터 분석해 주시죠. 그만큼 해외 사정, 그러니까 북미, 남미, 유럽, 또 동남아시아 등 코로나19의 해외 사정이 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에서 감염이 계속 진행이 되고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의 감염자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부분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고는 있지만요. 혹시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해외 유입 감염자가 많을 경우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과정 또는 자가격리 중 어떤 이탈이나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물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지역사회로의 그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방역 당국이 해외 유입에 관련해서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 가운데 확진이 되는 사례는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검역 과정이나 아니면 자가격리 중에 확진이 되는 사례들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격리 수칙을 잘 안 지킨다면 지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은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킨다면 지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몇 달째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2자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격리 해제가 안 된 분들의 어떤 누적 확진자 수가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감당이 가능하다고 해도 향후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날 경우에는 방역 당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감당할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외 유입 확진자 수를 줄이는 방안 이런 것들이 더 보충돼서 강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 보건당국이 여름이 끝날 무렵에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름이 가기 전에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미국은 존슨앤존슨,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이 네 개의 제약사에 최대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2천억 원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제약사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임상시험 신고 절차나 허가 절차도 패스트트랙으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4주에서 6주 후면 백신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들이 임상 3상을 완료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임상 3상 결과도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전망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일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임상 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했을 때 백신 효능이 어떨지 부작용은 없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은 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모더나가 얼마 전에 속보를 발표했죠. 코로나19 백신 1차 임상에서 전원의 항체가 나왔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역시도 아직 3상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임상 1상과 2상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라고 해도 예. 3상에서 이 낙오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임상 3상 결과까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는 항체 유지 기간이 짧아서 만약 백신이 나온다 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의 연구팀이 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코로나19 환자 65명, 그리고 의료진 감염자 6명, 병원 직원 감염자 31명, 그래서 총 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항체 지속 기간을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항체가 보통 뭐 일반적인 다른 백신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 항체의 어떤 역가가 가장 높게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이 감염된 다음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 항체 효과가 최고 정점에 도달했다가 그 지속 기간이 한동안 지속이 돼야 되는데 3개월 정도만 지속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3개월 이후에는 급속히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결과가 사실이라면 백신은 실제로 자연 감염보다도 항체 형성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신의 효능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 있고요. 만약에 수회 반복 투여, 우리가 부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반복 투여를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추후에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임박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지난 4월에 중증 환자 2명에게 투여를 했을 때 성과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 이런 결과가 발표됐는데 혈장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혈장 치료 개발에 글쎄요, 뭐 개발이 되는 만약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치료 효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혈장 치료에 있어서 혈액 수급 문제거든요. 예. 현재까지 약 400명 정도의 코로나19 완치자가 혈액 공여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혈장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 한 명당 보통 6에서 7리터 정도의 혈액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혈액 공여자 한 명으로부터 우리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그 혈액의 양이 한 300에서 500ml 정도다 보니까 아직도 이 공여자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체 지속 기간이 약 3개월 정도로 굉장히 짧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러한 부분의 혈장 치료가 일정 부분 효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계점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백신의 개발이 현재 미지수인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백신은 개개인 스스로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겁니다. 휴가철도 다가오고 있는데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올해 가을에서 내년 초까지가 미국 공중보건의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 CDC 국장은 현지 시간 14일 미국 의학협회 저널과의 웹세미나에서 올해와 내년으로 이어지는 겨울이 아마도 미국 공중보건 부문에서 우리가 경험한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이 시기에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또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재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1차 임상시험 결과 실험 대상자 전원이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사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대규모 3상시험을 앞두고 있어 연내 백신 개발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모더나사가 미국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코로나19 백신 1차 임상시험 결과를 의학저널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5월에 내놓은 시험 결과를 전문가 검증을 거쳐 정식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They're phase 1 studies, but it's a good first step. It looks as though the vaccine generated a vigorous immune response. 모더나는 임상 결과 참가자 45명 전원이 안전하게 항체를 형성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양에 따라 15명씩 3개 집단으로 나눠 28일 간격으로 2차례 백신을 접종했는데 약물을 많이 투여할수록 항체 반응이 높았으며
일부에서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많은 양을 투여할 경우 절반 이상이 피로감이나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부작용을 보였다고 모더나 측은 설명했습니다. 모더나사는 5월부터 이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7일부터는 3만 명을 대상으로 마지막 3상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이르면 올해 안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o we're pretty cautiously optimistic that at the end of the year, beginning of this coming 2021,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는 현재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기업이 경쟁하고 있으며 모더나 외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중국의 시노백 등이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다른 백신 개발 업체들 역시 8월부터 10월 사이 3상 시험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백신이 출시되면 올해 말까지 최대 1억 회 접종 분량을 생산하고 내년 말까지는 12억 회 분량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 수강만 하는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200여 곳의 대학들이 직간접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 18개 지방정부까지 소송전에 가세하는 등 반발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충격적인 조치를 내놓은 지 8일 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학이 가을 학기에 온라인을 통해 전면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경우 유학생들을 전학시키거나 출국하도록 하는 규정을 철회하기로 한 겁니다. 온라인 수강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는 경제 재개를 위해 학교가 문을 열도록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을 강조해 왔습니다. We have to get them open and I think there's a lot of politics going along. I think they think they'll do better if they can keep the schools closed in the election. I don't think it's going to help them, frankly. 하지만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수십만 명의 유학생들이 빠져나가면 대학도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대가 이 조치를 중단해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와 존스홉킨스 대학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고 스탠퍼드 듀크대 등 59개 대학은 동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반발은 대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사추세츠 등 17개 주와 워싱턴 DC가 행정부 방침을 저지하겠다며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하버드대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중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섰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양국 간 국경 통제 조치를 다음 달까지 재연장키로 했습니다. 양국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지난 3월 21일부터 운송 및 의료 인력 통행 등 필수 목적을 제외한 여행을 상호 금지키로 한 뒤 지금까지 30일 단위로 시행을 연장해왔습니다. 양국 간 합의는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 국경 통제 조치를 포함한 각종 현안을 논의한 뒤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의 80%가 미국과의 국경 통제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자 유럽 각국이 잇따라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한층 더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집단 면역 방식을 채택한 스웨덴은 마스크 착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마스크의 코로나19 차단 효과가 입증되면서 유럽 각국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확대에 나섰습니다. 벨기에는 지난 11일부터 상점과 영화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위반하면 약 34만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영국도 지난달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 오는 24일부터는 상점 등에서도 꼭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We want to give people more confidence to shop safely and enhance protections for those who work in shops. Both of these can be done by the use of face coverings.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제2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공장소 방역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도 다음 달 1일부터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4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가속화하는 조짐이 보인다며 시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보건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촉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We want to stress very importantly that face masks does not allow you to keep in close to other people. It does not allow you to go out if you have symptoms. 코로나19 확산에도 경제 봉쇄 없이 집단 면역 실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 보건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손 씻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올겨울 제대로 된 준비가 없이 영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경우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14일 일간 더 타임스 등에 따르면 영국 의료과학학술원은 정부 최고과학 보좌관인 패트릭 발란스경의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합리적인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 코로나19 감염률이 다시 상승하면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영국에서 12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독일 당국이 여름 휴가철에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이 이뤄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옌스 슈판 연방보건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의 2차 확산 가능성이 있다면서 휴가철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상황이 좋았던 국가들도 마찬가지라면서 휴가 기간 경각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위클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바이오기업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임상시험 1상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국내 코로나19 백신의 대량 생산 목표 시점을 내년 말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임상시험 등을 위해 1936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세 가지 이슈 모두가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소식이네요. 이처럼 전 세계가 모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정부도 관련 분야에 이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국내 1세대 바이오 벤처 기업이죠.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조중명 대표이사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국내 바이오 벤처 1세대로 꼽히는 기업입니다. 창업하셨을 때와 또 지금은 바이오 생태계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 1세대로서 느끼시는 어떤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한 2000년대 회사를 창업했는데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상당한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저희들이 한 수십억 정도 투자를 받으면 큰 투자를 받는 거였는데 지금은 보통 수백억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 좀 도전적이고 과감하게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바이오를 전략 산업으로 선정해서 연구 개발비를 계속 매년 집중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희망이 있고 이에 부응해서 유동성이 풍부한 민간 자금이 유입돼서 바이오 생태계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선순환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국내 바이오 벤처 창업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2015년에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에서는 최초로 신약 개발에 성공하는 등 아직까지도 신약 개발에 성공한 회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신약 개발이 바이오 벤처 회사에서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고요. 저희들이 국내 1호, 국내 바이오벤처 1호고 전체적으로 이제 22번째 신약인 골관절염 치료 신약 그 아스렉스를 저희들이 2015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제 공장이 없는 바이오사에서 허가해준 첫 번째 케이스이고 이거를 이제 저희들은 CMO인 그 다른 제약사에서 주문 생산해 가지고 지금 동아 ST와 대웅제약이 팔고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한 72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죠? 그런데 이제 그 바이오 신약이 제대로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은
그런 경험을 한 우선 인력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인력 풀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뭐 최근에 보시면 특히 이제 작년 경우 올해도 그렇고 임상하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가 막 상당히 많이 요동쳤는데 이 안에 제가 봐서는 뭐 주주들이나 투자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단기에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좀 상당히 좀 절망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과정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성장통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좀 지나면 좋은 경험을 한 이런 인력 풀이 많아지면 저희들이 점점 우수한 신약 개발을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바이오 분야는 그 신약 개발이 어떻게 보면 그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방금 이제 그 어떤 신약 개발이랄지 이런 연구 개발을 한 핵심 인력의 풀이 좀 협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부도 의욕적으로 이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정부가 어떤 분야를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 좀 이런 분야가 있다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은 특히 의약, 진단시약, 농축수산물 개량, 환경오염 개선, 에너지 생산 전 분야의 파급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무한한 그런 산업이죠. 실제로. 예. 그렇지만 우리가 전 세계 대다수의 기업은 신약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신약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뭐 지금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신약 시장, 의약 시장이라는 건 한 1,300조가 되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 합쳐봐야 1,000조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집중해서 할 분야는 미래를 봐서는 신약 산업인데 신약 산업이라는 건 상당히 여러분 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고위험에 고수익을 얻는 그런 왜냐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과정은 기초 과학이 튼튼해야만이 그런 위험한 과정을 견딜 수 있으니까 정부는 정부의 연구 개발비는 좀 신약의 기초 연구 관련된 연구에 집중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나 정보를 이용해서 기업은 응용을 통해서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이런 좀 산학년 서로 역할 분담해서 진행하는 이런 시스템이 정부가 좀 만들어주면 우리나라는 신약 개발에서는 세계적인 이런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신약 개발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1,000조가 넘는 엄청난 이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 신약 개발에는 어떤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단백질 구조 분석 기술이 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이 단백질 구조 기술을 응용하면은 지금 코로나19 맞춤 치료제 개발도 가능한지 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속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게 주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군요. 예, 그 단백질이 몸속에서 이제 변형이 되거나 과배란되거나 이러면서 질병이 나타나는데 그 단백질들이 그냥 그 질병을 일으키는 게 몸속에서는 그런 활성을 나타내려면 3차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술은 몸속에 있는 3차 구조를 볼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걸 지금 실험실에서 분자생물학, 단백질 생화학, 구조생물학의 기술을 통해서 3차 구조를 규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차를 규명한다는 말은 규명하게 되면 활성 부위가 어떻게 생긴지 우리가 원자 수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주 뭐 원자 수준이라는 건 나노미터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실에서 그 활성 부위를 조절하는 게 바로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디자인하고 합성해가지고 신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환 표적 단백질의 구조를 규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원천적인 기술로서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죠. 실제로.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이런 그 질환을 일으키는 그 표적 단백질이 3가지가 있고요. 우리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그 유입되도록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표적이 단 2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5가지의 대부분의 구조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5가지를 표적으로 해서 신약을 연구 개발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를 파악을 해서 이에 딱 맞는 치료제를 만드는 기술, 바로 그게 구조 단백질 분석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구조 단백질 기술을 이용해서 발굴한 신약 후보 물질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여러 후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췌장암을 아시죠? 암 중에서도 가장 치료하기 힘들고 좋은 약이 없는 분야입니다. 특히 췌장암은 한 90%의 환자가 수술할 수 없는
마지막에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치료제도 지금 없을 뿐만 아니라 원인 기작을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췌장암 치료제를 후보를 다른 약물이랑 병용으로 투여해서 임상 이상을 성공적으로 맞춰서 유럽 학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치료 효과도 아주 우수한 그런 그 결과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이상을 통해서 확인한 슈퍼박테리아 박멸 항생제가 지금 저희들이 개발 중에 있고요. 또 몇 년 전엔 미국의 바이오벤처에 기술 수출한 세계 최초의 혈액암 치료제가 지금 미국에서 임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췌장암이나 혈액암 치료 후보 물질까지 우수한 후보 물질을 많이 갖추고 계신데, 자 그럼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현재 국내 임상 2상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짧게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새로운 기작이나 표적이 발견되더라도 현재 기술로는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데 한 보통 빨라도 5년,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회사가 기존의 약물 가지고 조금이라도 약효가 있는지 확인하는 약물 재창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900개 임상이 진행 중인데요. 저희들도 우리의 신약 후보 물질 가지고 이런 혹시 코로나에 효과 있는지 확인해서 지금 세포상에서는 효과 있다는 확인돼서 시각처에 지금 임상 허가를 받아서 이제 지금 임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그 재창출 통해서 나타나면 그 재창출 통해서 나타나는 말은 기존의 약물 가지고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요. 그 약물들의 효과 있는 약물을 서로 병용 투여하면 이거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물이 발견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바이오 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죠. 그만큼 중요한 분야인데 개척자이자 선배로서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국내 바이오 산업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 크리스탈 지노믹스 조중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저릿과 곤충이 플라스틱 성분을 분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공대와 안동대 연구팀은 딱정벌레목 곤충인 산 맴돌이 거저리 유충이 폴리스타이렌을 생분해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플라스틱 분해 박테리아를 이용하면 기존의 완전 분해가 어려웠던 폴리스타이렌을 생분해할 수 있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뇌 표면에 부착해 뇌 전기 신호를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미세 전극이 개발되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뇌피질 전도 측정이 가능한 투명하고 유연한 미세 전극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미세 가공 기술을 이용해 기존 전극 잡음 신호를 10분의 1로 줄여 뇌 전기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여성에게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이뉴드종 바이러스 HPV가 남성의 전립선암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연구팀은 HPV 관련 논문 26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HPV 가운데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두 종류가 전립선암 조직의 22%에서 발견됐다며 이는 전립선의 정상 조직이나 양성 종양에서보다 훨씬 많은 비율이라고 말했습니다. 피부 접촉이나 성행위를 통해 감염되는 HPV는 변종이 수백 가지로 이 가운데 13개 정도가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티솔이 당뇨 환자의 혈당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이 45살에서 84살 당뇨병 환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6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코티솔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를 억제해 혈당이 올라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첫 화성 탐사선인 채넌 1호가 다음 주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중국 매체인 중국신문망은 화성탐사선 텐원 1호가 중국 남부 하이난에 있는 원창 우주발사장에 도착해 최종 발사 준비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중국 우주과기집단은 텐원 1호가 이번 달에 발사된다고 발표한 뒤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는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혈장 치료제란 완치자의 혈액에 있는 혈장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를 추출해 만든 것인데요. 가장 현실적인 치료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완치자의 혈액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요. 고려대 안산병원과 경북대병원 등에서 헌혈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